안녕하세요. 융닥TV 융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융원장입니다. 오늘은 최근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고압 산소 치료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최근에는 고압 산소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장비가 병원마다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고압 산소 치료라는 말을 한 번씩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고압 산소 치료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혈중 산소의 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압의 산소를 제공해서 치료를 하는 방법인데요. 우리 몸이 고압 산소에 노출되게 되면 왜 몸이 좋아지는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 원리를 설명드릴까 합니다. 고압 산소 치료로 인해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이유는 고산소, 저산소 역설이라는 원리 때문인데요. 고산소, 저산소 역설이라는 것은 고압 산소 치료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우리 몸이 고농도의 산소에 노출되게 되면 치료 후에 평소의 상태를 저산소 상태로 인식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유전자 발현이 강력하게 유도가 되고요. 혈관이 재생이 되고 줄기세포의 분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그 결과 몸이 재생되는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죠. 최근에는 많은 병원들이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치료 목적으로 고압산소 치료기를 도입하고 있고요. 고압산소 치료에 대한 설명 역시 많이 올리고 있어요. 융닥TV에서도 고압산소 치료에 관한 연구된 해외 논문을 바탕으로 어떤 효과가 있고 또 어떤 작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시리즈로 영상을 제작해서 올릴 예정인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영상으로 고압산소 치료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우리 몸에 유익한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연구는 2020년 바이오몰레큘에 게재된 고압산소 치료의 원리인 고산소, 저산소 역설에 관한 내용을 설명한 논문이에요. 물론 이 논문에서는 분자생물학적으로 매우 자세한 기전이 소개되어 있어서 그걸 다 설명드리면 내용이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고압산소 치료 후에 우리 몸에서 생기는 변화와 그 결과를 위주로 설명드릴까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고압산소 치료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고산소 환경에 노출이 되게 되면 우리 몸은 치료 후의 상태를 저산소 상태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저산소 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이 여러 가지로 반응을 하게 되죠. 고압산소 치료 후에 우리 몸 안에서는 저산소 환경으로 유도된 인자가 활성되면서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증진시키게 되고 동시에 조직으로 혈액을 잘 공급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혈관이 생기고 혈류량이 증가된다든가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의 생성이 는다든가 하는 변화가 생기게 돼요. 좀 더 세분해서 보게 되면 고압산소 치료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는 혈관 내피 성장인자인 배지에프를 증가시키는데요. 이를 통해서 혈관이 막혀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말초 조직의 혈류량을 증가시킬 수 있고요. 그 결과 잘 낫지 않는 상처의 회복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동시에 뇌혈관에서도 새로운 혈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손상된 뇌 부위의 혈류량을 증가시킬 수가 있고요. 그 부위의 기능의 개선을 기대할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고압산소 치료를 받게 되면 설투인 단백질이 활성화되는데요. 설투인 단백질은 노화를 지연하고 만성질병을 예방하고 세포 재생 및 에너지 대사 개선을 기여하는 것으로 유명한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노화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설투인 단백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NMN이라든가 라스베라트롤 같은 영양소를 섭취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고압산소 치료는 이러한 설투인 단백질을 활성화시킨다고 연구로 증명이 되고 있어요. 또한 이 설투인 단백질은 신경 보호 작용이 있어서 뇌경색이나 뇌출혈 후에 손상된 신경을 회복하고 손상된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죠. 고압산소 치료는 미토콘드리아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미토콘드리아의 생합성과 관련된 단백질의 발현을 증가시키게 돼요. 이러한 작용으로 신경을 보호하는 기능이 더욱 강화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죠. 고압산소 치료는 줄기세포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줄기세포의 증식과 이동을 촉진시키는 기능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고압산소 치료를 주기적으로 받으시면 이동하는 줄기세포의 수를 증가시켜서 재생을 촉진시킬 수 있고요. 줄기세포 주입치료와 병행할 경우에는 뇌, 척수, 심장, 당뇨병 상처 등 다양한 조직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고압산소 치료의 효과가 알려지기 시작해서 그런지 최근에는 연예인들이나 유명 운동선수들도
항노화나 피로 회복의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유행을 타고 최근에는 산소 캡슐을 이용한 산소 치료방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무료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100% 산소로 2기압 이상으로 치료를 해야 그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제대로 된 고압 산소 치료를 받으시려면 정식으로 허가된 장비가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효과를 볼 수가 있죠. 오늘은 고압산소 치료의 원리와 메커니즘에 대해서 관련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에 도움이 되는지 논문을 바탕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 원장입니다. 오늘은 최근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고압산소 치료에 대한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고압산소 치료가 발기력 회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정상적인 발기는 심리적인 요인, 신경학적인 요인, 호르몬 작용, 그리고 혈관계의 작용이 합쳐져서 일어나는 복합적인 현상인데요. 이 중에 음경의 정상적인 혈류가 공급이 안 돼서 발기가 안 되는 경우가 60% 정도로 가장 많은 이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발기부전 치료에 있어서 1차 치료로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약물은 혈관 확장 효과가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고 있고 근본적으로 음경 해면체의 혈관을 증가시키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는 치료법이죠. 그런데요, 고압산소 치료는 다양한 조직에서 새로운 혈관을 생성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면 음경 내의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하죠. 사실 음경으로 가는 동맥의 직경은 1에서 2mm로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에 비해서 매우 작은 혈관인데요. 동맥경화라든가 심혈관계 질환이 생겨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은 발기부전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발기부전은 심장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발기부전은 심혈관계 질환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질환이기도 하죠. 오늘은 만성적인 발기부전의 주된 원인인 미세혈관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고압산소 치료를 사용한 연구가 있어서 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본 연구는요, 2018년도 Your Sexual Medicine 저널에 소개된 논문인데요. 고압산소요법 후에 혈관이 새롭게 생성이 되었고 그 결과 발기 기능을 회복시켰다는 연구 논문이에요. 본 연구의 목적은 고압산소 치료로 음경의 혈관이 어떻게 변하고 그 결과 발기력이 얼마나 회복되었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예요. 18세 이상의 남성을 대상으로 하였고요. 6개월 이상 발기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했어요. 단, 전립선을 포함한 악성 종양이 있는 경우나 척추 손상,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였고요. 고압산소 치료에 적합하지 않은 폐쇄공포증 환자, 만성 폐질환 환자, 중이염 환자 역시 제외를 하였어요. 이 논문에서 사용된 치료 방법은 일주일에 5번 고압산소 치료를 받았고요. 총 40번의 치료를 받았어요. 100% 산소를 2기압에서 치료를 했는데요. 매 30분마다 5분씩 휴식을 갖는 방식으로 치료를 했어요. 고압산소 치료 후 성기능에 대한 평가는 치료 후 2주부터 하였는데요. 국제발기기능평가 지표에 따른 설문조사로 평가를 하였어요. 이 지표는 총 1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점부터 5점까지 점수로 평가해서 분석을 하였어요. 고압산소 치료로 음경 내에 혈관이 새로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에 대한 평가는 MRI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발기부전을 겪고 있는 4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치료를 마치지 못한 환자를 제외하고 총 30명의 치료를 마친 환자들을 대상으로 결과를 분석하였습니다. 치료를 마친 환자의 평균 나이는 59.2세였고요. 발기부전을 겪었던 평균 기간은 4.2년이었습니다. 고압산소 치료를 마친 환자들의 결과를 보면 성관계 시 삽입 가능 능력이 증가되었고요. 특히 성관계 시 강직도는 100%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발기기능 역시 91% 향상되었고요. 그 결과 성관계 만족도는 48% 이상 증가되었죠. 결론적으로 성관계 시 치료 만족도는 46% 이상 증가되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치료 결과를 그래프로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빨간 막대가 치료 전이고요. 파란 막대가 치료 후의 모습이에요. 고압산소 치료 후에 삽입 능력, 발기 지속 능력, 성관계 만족도 등이 크게 향상됨을 알 수가 있고요. 그 결과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진은 고압산소 치료 전후의 음경 해면체 MRI 사진인데요. 붉은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것을 보이는 것처럼
치료 후에 음경 해면체의 혈류량이 뚜렷하게 증가된 것을 알 수가 있죠. 해면체의 혈류량을 수치적으로 평가하면 치료 전에 비해서 153% 이상 증가되었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는요, 발기부전 치료에 있어서 고압산소 치료는 음경 해면체에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서 보다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발기부전에서 사용되고 있는 혈관 확장제는 혈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고압산소 치료는 근본적인 혈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약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았던 환자에게서도 발기력을 회복했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고압산소 치료는 선교 전에 약을 먹을 필요가 없고 특별한 사전 준비 없이 자연스러운 발기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치료라고 알려져 있죠. 물론 고압산소 치료는 혈관 확장제 복용에 비해서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횟수나 치료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그만큼 비용도 더 든다는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구조적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장점과 더불어 음경 이외에도 몸의 전반적인 컨디션을 좋게 한다는 장점이 있는 치료이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발기부전 환자에 있어서 고압산소 치료가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문헌을 보고 설명드렸는데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사항이 있으면 아래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원장입니다. 오늘은 고압산소 치료에 대한 시리즈 영상 중 세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압산소 치료가 발기부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설명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고압산소 치료에 대한 의학 논문을 바탕으로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이번에 소개드릴 연구 논문은 발기부전 치료와 동시에 남성 호르몬의 변화까지 측정한 연구 논문이에요. 해당 논문은 2020년 디에이징 메일에 소개된 연구 논문이고요.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압산소 치료가 발기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와 함께 남성 호르몬 수치 변화까지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발기부전으로 고압산소 치료를 받았던 환자 중에 치료를 완료한 43명을 분석했는데요. 환자의 평균 나이는 59.9세였습니다. 주요 동반 질환으로는 고혈압과 당뇨가 가장 흔했고요. 치료 제외 기준에 드는 환자는 제외를 하였습니다. 고압산소 치료 완료 후에는 국제 발기 기능 지수를 설문지로 작성했고요. 피검사로 혈중 남성 호르몬 수치를 검사했습니다. 고압산소 치료는 4인실 챔버에서 주 6일 총 30회를 치료했고요. 2.4기압의 산소를 마스크로 흡입하였고 한 번 치료 시에 120분간 치료를 했었습니다. 고압산소 치료 후의 결과를 보면 발기 기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고요. 환자의 79%에서 국제 발기 기능 지수가 한 단계 이상 향상되었고 다른 영역에서도 유의미하게 증가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혈중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총 테스토스테론과 유리 테스토스테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발기부전의 경우 40에서 70대의 남성 중에서 25%에서 52% 정도의 유병률을 보이는데요. 최근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유병률도 크게 증가하고 있죠. 기존의 치료 방법은 1차적으로 먹는 혈관 확장제를 사용하고 2차적으로는 주사요법을 쓰고 3차적으로는 음경 보형물을 체내에 삽입하는 수술적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고압산소요법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조직 내에 산소의 공급량을 늘리고 그 결과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내서 발기부전에 있어서 근본적인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연구보다 앞서 선행된 실험에서는 고압산소 치료가 혈중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였다는 연구도 있었고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도 있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기존에 보고된 연구와 마찬가지로 남성 호르몬의 수치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압산소 치료는 새로운 혈관을 재생시켜서 발기력을 회복하는 원리로 작동되고 남성 호르몬 수치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연구 논문 말고도 이미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었는데요. 발기부전 치료에 있어서 고압산소 치료가 도움이 된다는 연구만 추려서 분석한 연구가 있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고압산소 치료가 발기부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한 54개의 문헌을 메타 분석한 연구 논문인데요. 대부분의 연구 결과가 발기부전에 있어서 고압산소 치료요법이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보고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전립선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서 받은 수술로 인한 발기부전의 경우에는 고압산소 치료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고압산소 치료라는 것은 원리상 혈류를 개선해서
발기부전을 개선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신경 손상으로 발생한 발기부전에는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메타 분석 연구 중에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요. 당뇨 합병증으로 우측 족부를 절달받은 환자에서 총 60번의 고압 산소 치료를 했었는데요. 치료 20회차부터 아침에 발기가 되는 현상이 관찰되었고, 치료가 종료된 후에도 6개월 동안 효과가 지속된다고 보고한 바가 있어요. 과거 10년 동안은 발기부전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거의 없었는데요. 최근에는 고압산소 치료가 새로운 치료 방법으로 부각되고 있어요. 앞선 연구를 통해 설명드린 대로 고압산소 치료는 혈관성 발기부전 치료에 있어서 약물 치료가 할 수 없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설명을 들으시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사항이 있으면 아래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원장입니다. 오늘은 고압산소 치료에 대한 시리즈 영상 중 네 번째로 고압산소 치료가 역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항노화라고 하면은 노화 속도를 늦추는 저속노화를 말하는데요. 고압산소 치료를 받으면 항노화, 저속노화를 넘어서 역노화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어서 오늘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노화라고 하면 세포의 생리적인 기능이 점진적으로 상실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세포의 기능이 상실될 때 나타나는 핵심적인 지표는 세포의 노화와 함께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진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텔로미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텔로미어는 염색체의 끝부분에 존재하는 DNA 조각이에요.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점점 길이가 짧아지고요. 일정량까지 짧아지게 되면 더 이상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거나 사멸을 하게 되죠. 인간의 경우에는 출생 시에 텔로미어의 길이가 11kb로 긴 반면에 노년기가 되면은 4kb 미만으로 감소하게 되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텔로미어를 수명과 노화의 속도를 결정짓는 생명의 시계라고 말하기도 하죠.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2020년도 에이징에 소개된 연구 논문인데요. 고압산소 치료로 텔로미어의 길이를 증가시켰고 노화된 혈액세포를 감소시켰다는 내용의 연구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텔로미어는 염색체 말단에 존재하는 DNA 반복체인데요. 세포 분열을 할 때마다 그 길이가 짧아지죠. 그러다가 임계 길이 이상까지 짧아지게 되면 세포는 더 이상 복제가 되지 않게 되고 노화세포로 진행이 되거나 사멸을 하게 돼요. 텔로미어의 길이가 긴 사람은 짧은 사람에 비해서 더 오래 살고, 반대로 짧은 경우에는 긴 사람에 비해서 사망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텔로미어의 길이는 유전적인 특징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하지만요, 스트레스나 운동 부족, 비만, 흡연, 만성염증 등과 같이 환경적인 요인으로도 짧아질 수가 있어요. 이 연구에서는 총 35명이 고압산소 치료 연구에 참여를 했고요. 이 중에서 30명이 기준 치료를 완료했어요. 이 중 20건의 노화세포 분석을 하였고 26건의 텔로미어 분석을 했어요. 치료 방법을 보면 3개월 동안 주 5회 2기압에 100% 산소로 치료를 받았고요. 치료 시간은 90분이었어요. 치료 중간 20분마다 5분씩 휴식 시간을 가졌고요. 치료 30회차, 60회차, 그리고 치료 종료 후에 1, 2주 뒤에 샘플을 채집해서 검사를 하였습니다. 분석 대상은 헬퍼 T세포, 세포 독성 T세포, 자연살해 세포, B세포의 텔로미어의 길이를 분석했고요. 노화 헬퍼 T세포와 노화 세포 독성 T세포의 비율을 분석했어요. 고압산소 치료를 30회, 60회에 마친 후에 검사한 결과를 보면 헬퍼 T세포, 세포 독성 T세포, NK세포, B세포에서 텔로미어의 길이가 20% 이상 유의미하게 증가했음을 알 수가 있었고요. 더욱 고무적인 현상은 치료가 종료가 된 이후라도 이러한 결과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고압산소 치료 후에 검사한 모든 세포에서 텔로미어의 길이가 유의미하게 증가되었는데요. 이러한 결과를 수치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암을 예방하는 것으로 유명한 NK세포의 경우에는 텔로미어의 길이가 25%까지 증가되었고요. 면역을 담당하고 있는 B세포의 경우에는 29%까지 증가되었어요. 더욱 고무적인 현상은 치료가 종료가 된 후에도 B세포의 경우에는 텔로미어의 길이가 37%까지 더욱 증가했다는 점이죠.
도움 T세포의 경우에도 역시 고압산소 치료 후에 텔로미어의 길이가 23%까지 증가되었는데요. 치료 후에는 더욱 늘어나서 29%까지 증가되었어요. 고압산소 치료 후에 검사한 노화세포는 헬퍼 T세포가 최대 37%까지 감소하였고요. 세포 독성 T세포는 10%까지 감소했어요. 노화세포 감소 결과를 그래프로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고압산소 치료 후에 헬퍼 T세포, 세포 독성 T세포 모두 노화세포가 줄어드는 것이 관찰되었고요. 헬퍼 T세포의 경우에는 고압산소 치료 종결 후에도 지속적으로 노화세포가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줬죠. 과거에도 텔로미어의 길이를 연장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가 있었는데요. 식단을 조절한다든가 오메가3를 복용한다든가 신체 활동을 증가시키고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등 생활 습관을 조절해서 텔로미어를 연장시키고자 하는 연구가 있었어요. 하지만 연구 결과 텔로미어의 길이를 유지하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됐다고 보고가 되었어요. 최근 연구에서도 6개월간 유산소 지구력 훈련이나 고강도 인터벌 훈련을 통해서 텔로미어를 증가시켰다는 보고가 있었는데요. 최대 5%밖에 증가되지 못했어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체중 감량, 요가, 스트레스 관리 등을 통해서 텔로미어의 길이를 연장하고자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유의미한 변화를 얻지 못했죠. 비록 앞선 연구들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항산화 능력의 활성도가 결국은 텔로미어를 길어지게 하는 효소인 텔로머레이즈의 활성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준 연구예요. 텔로미어의 길이를 줄이게 하는 여러 가지 유전적, 환경적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전은 활성산소에 의한 산화 스트레스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에요. 활성산소의 발생과 제거에 있어서 불균형이 발생하면 우리 몸에는 산화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텔로미어는 활성산소에 매우 취약한 부분이죠. 이미 많은 연구에서 산화 스트레스는 텔로미어의 길이를 줄이고 반대로 항산화 물질은 세포의 수명을 연장시킨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이전에 발표된 연구 중에서 흥미로운 사례가 있는데요. 잠수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고압산소 치료를 반복적으로 받았던 다이버들을 검사해보면 텔로미어의 길이가 길어졌다라는 연구가 있어요. 제가 고압산소 치료의 원리라는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반복적으로 고압산소에 노출이 되면 우리 몸은 늘어난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항산화 유전자가 활성화가 되고 그 결과 항산화 능력이 향상돼요. 또 고압산소 치료는 저산소 유도인자를 활성화시키는데요. 이를 통해서 혈관이 새로 생기고 미토콘드리아의 승합장이 증가가 되죠. 동시에 줄기세포의 이동과 증식이 일어나게 되고 서투인 단백질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들을 통해서 영노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최근에는 노화된 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물들이 동물 실험을 통해서 개발되고 있지만 실제로 사람에게 사용했을 때 안전한지 또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으로 본다면 고압산소 치료는 먹는 약도 아니고 이미 안정성이 입증된 치료이기 때문에 영노화를 위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고압산소 치료는 지난 10년 동안 효과나 안정도가 입증된 치료 방법인데요. 대표적으로 당뇨발처럼 호혈성으로 잘 낫지 않는 상처나 방사선 치료 후에 생긴 상처, 일산화탄소 중독 치료, 감염 치료 등등 많은 임상 사례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었던 치료죠. 최근에는 뇌졸중 후에 뇌손상 치료라든가 돌발성 난청 치료, 노화에 따른 인지기능 저하 치료, 알츠하이머 병 등 치료 영역을 넓히고 있는 치료예요. 오늘 소개드린 연구 결과를 보시면 고압산소 치료는 질병의 치료를 넘어서 영노화까지 가능한 치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원장입니다. 고압산소 치료에 대한 시리즈 영상 중 5번째 영상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압산소 치료가 영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연구는 고압산소 치료가 인지기능과 신체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심층 연구한 실험 논문인데요. 이 논문의 특이한 점은 81세인 신경과 의사 본인이 직접 고압산소 치료를 받고 나서 MRI나 스펙트 등의 신경 영상 기술로 뇌의 미세구조 변화를 확인하였고요. 인지기능의 향상이나 신체 능력이 향상되었는지를 측정해서 결과를 보고한 연구라는 점이 특이한 점이죠. 2022년 프론티어스 인 유럴로지에 소개된 이 연구의 제목은 고압산소 치료가 인지능력, 수행능력, 단백질체, 그리고 텔로미어의 길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이고요. 본인을 대상으로 고압산소 치료가
텔로미어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인지 능력의 회복, 운동 능력의 증진, 염증성 단백질의 변화 등과 같이 영노화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연구를 한 논문이에요. 이 연구의 저자는 고압산소 치료를 100% 산소로 2기압에서 치료를 받았고요. 치료 시간은 1회에 120분씩 치료를 받았어요. 주 5일 동안 치료를 받았고 총 3개월 동안 60회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연구에서 직접 실험을 받았던 신경과 의사는 81세였고요. 2013년에 관상동맥 혈관 이식술을 받았고 2018년도에는 관상동맥에 스텐트 시술을 받은 경력이 있어요. 주관적으로 건망증이 좀 있었다고 하고요. 지난 30년 동안 철인 3종 경기를 하였는데 운동 능력은 지속적으로 줄어왔다고 했습니다. 고압산소 치료 후에 3주 뒤 신경인지 검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 기억력, 주의력, 정보 처리 속도, 실행력 등 모든 영역에서 인지 기능이 향상되었고요. 특히 이 중에서도 지연 언어 기억은 27.1%로 크게 향상된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뇌의 혈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MRI와 스펙트를 사용해서 시술 전후를 비교해 봤는데요. MRI 소견상 기억, 협응력, 시각, 운동, 피질 기능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서 뇌의 혈류가 43%에서 52%까지 증가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스펙트 스캔상에서도 뇌의 전반적인 부분에 혈류량이 증가된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 기억을 담당하고 있는 측대역과 뇌후각 피질에서 16% 이상의 혈류량 증가가 관찰되었어요. 뇌의 미세구조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MRI, GTI 검사를 하였는데요. 고압산소 치료 후에 시각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테이프툰 같은 경우에는 22% 이상 증가하였고 학습 및 새로운 기억 형성에 관여하고 있는 포닉스는 16.8%가 증가하였어요. 좌우 운동 조정 및 촉각 협업 감각을 담당하고 있는 코푸스 칼로즘의 몸통 부분은 9% 이상 증가되었어요. 신체 활동 능력 역시 고압 산소 치료 후에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는데요. 이 중에서 낙상 위험도는 29%나 개선되었고 운동 지구력은 15%, 무산소 역치도는 10% 이상 상승되었어요. 이 밖에 근력이라든가 걸음 속도라든가 악력 등도 7에서 10% 이상 향상된 결과를 보여주었죠. 고압산소 치료 후에 시행한 철인 3종 경기의 기록이 24분이나 단축되었는데요. 자전거 타기가 10분 23초, 달리기가 4분 48초 단축되었어요. 이러한 결과는 폐기능, 운동지구력, 무산소 역치, 근력 등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고압산소 치료 후에 텔로미어의 길이는 림프구가 5.4에서 9로 증가하여서 66% 이상 증가하였고요. 단핵부의 경우에는 5.8에서 12.7로 증가해서 무려 119%나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다양한 종류의 염증성 단백질은 치료 40회차 때부터 급격하게 감소했는데요. 치료 종료 후 검사에서도 낮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었어요. 과거 연구에서도 보고된 바 있듯이 고압산소 치료는 항염증 효과가 있는데요. 이번 연구에서도 이런 현상이 관측되었죠. 오늘 소개드린 연구는 비록 1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단일 사례 연구라서 결과에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MRI나 스펙트 등과 같은 검사를 실시해서 객관적인 지표로 유의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겠습니다. 객관적인 검사로 뇌의 혈류량이나 미세구조의 변화까지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운동능력, 인지능력, 텔로미어의 길이, 염증 단백질의 수치까지 비교해서 다각도로 역노화의 증거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연구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소개드린 연구의 결과는 고압산소 치료로 인지 기능이 개선된다든가 언어 기능이 향상된다든가 하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드렸고요. 본 연구에서 시행되었던 MRI나 스펙트의 결과로 유추해보면 뇌의 혈류량 증가와 미세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인지 기능이 향상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고압산소 치료가 역노화에 얼마나 유익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사항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 원장입니다. 오늘은 고압산소 치료에 대한 시리즈 영상 중 6번째 영상인데요. 고압산소 치료가 뇌졸중 환자에서 인지 기능 회복에 있어서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뇌졸중은 전 세계적으로 사망 원인 2위에 해당되는 질병이면서 발생 시 장애를 유발하는 원인 중 3위에 해당되는 심각한 질병이에요. 뇌졸중 생존자의 절반 이상이 다양한 인지 기능 장애를 겪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죠. 뇌졸중으로
인지기능 장애가 발생하면 기억력, 주의력, 시공간 능력 등의 다양한 인지 영역이 손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뇌졸중의 유형은 혈관이 막혀서 혈액 공급이 안 되는 허혈성 뇌졸중이 혈관이 터지면서 발생하는 출혈성 뇌졸중에 비해서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뇌졸중이 발생 후에 수년이 지난 다음에라도 고압산소 치료를 받으면 신경 가소성을 유도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사실은 여러 임상 연구에서도 입증이 되었었죠. 고압산소 치료는 조직 재생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신경 줄기세포를 자극해서 인지 기능 및 기억 능력을 유의미하게 개선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2020년도 Restorative Neurology and Neuroscience지에 소개된 연구인데요. 뇌졸중이 온 환자에서 고압산소 치료를 했더니 인지기능이 향상되었다라는 결론의 연구 논문이에요. 뇌졸중이 발생한 후에 3개월 이상 경과된 환자를 대상으로 고압산소 치료를 적용했고요. 100% 산소를 2기압에서 90분간 투여했고 주 5회 총 40에서 60회 치료를 받았어요. 고압산소 치료 전에 인지검사를 하였고요. 치료 후 1에서 3주 뒤에 다시 인지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비교했어요. 뇌졸중 양상이 불분명하거나 외상에 의해서 뇌손상이 있는 경우 무산소 뇌손상, 지주막하 출혈 환자는 제외를 하였고요. 치료 전후에 인지검사 평가가 부족한 경우 역시 제외를 하였어요. 기준에 충족한 162명을 대상으로 결과를 분석했는데요. 16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비교적 대규모 연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연구에 참여한 환자들의 평균 나이는 60.75세였고요. 이 중에서 122명은 남자였고 40명은 여자 환자였어요. 뇌졸중 발생 후 평균 2.7년이 지난 환자였는데요. 이 중 121명은 허혈성 뇌졸중이었고 41명은 출혈성 뇌졸중 환자였어요. 뇌졸중의 발생 위치를 보면 50명이 피질 아래에서 발생을 했었고 77명은 피질에서 발생했었어요. 나머지 35명은 다발성으로 발생해서 발생 부위가 명확하지 않았던 그런 경우예요. 87명의 경우에는 우뇌에서 발생했었고 62명은 좌뇌에서 발생한 경우였어요. 뇌졸중이 발생한 후에 환자에게서는 여러 가지 장애가 발생하였는데요. 그 중에서 인지장애가 47%, 운동장애는 81%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언어장애가 40%, 비틀거리는 증상이 35%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고압산소 치료를 받고 나서 실시한 인지기능 검사상 모든 항목에서 인지기능이 개선된 것이 관찰되었는데요. 특히 기억력의 경우에는 6.19점이나 향상돼서 가장 두드러진 개선을 보였습니다. 뇌졸중 원인에 따른 인지기능의 개선 결과를 보면 출혈성 뇌졸중인 경우 치료 후에 허혈성 뇌졸중에 비해서 인지기능이 더욱 개선된 것으로 결과가 나왔는데요. 특히 정보 처리 속도에서 유의미하게 더 회복된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고압산소 치료가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나기보다는 출혈성 뇌졸중의 경우 좀 더 심한 인지장애를 남겼기 때문에 회복도 더 많이 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고압산소 치료 후에 좌뇌 쪽에서 발생한 뇌졸중 환자의 경우에는 우뇌에서 발생한 뇌졸중 환자에 비해서 운동 능력이 크게 향상되는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좌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져요. 피질에서 발생한 뇌졸중이든 피질 아래서 발생한 뇌졸중이든 고압산소 치료로 인해서 인지기능의 개선이 모든 항목에서 관찰되었어요. 그러나 뇌졸중이 발생한 위치에 따른 치료 결과는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는 아니었어요. 오늘 소개드릴 이 연구의 결과는 뇌졸중 후 평균 2.78년이 경과된 만성기 후반의 환자들에게서도 고압산소 치료를 적용하면 모든 영역의 인지 기능이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을 보여줬어요. 환자의 86%에서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개선이 나타났는데요. 이는 고압산소 치료가 만성 뇌졸중 환자의 신경 가소성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죠. 뇌졸중의 발생 위치와 관계없이 고압산소 치료가 유익한 효과를 나타내는 이유는요. 손상된 부위가 재생되는 것이 아니라 손상되었지만 대사되지 않는 곳에 대사 기능이 회복돼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뇌졸중 환자는 손상된 지 수년이 지나더라도 스펙트 검사를 해보면 손상 부위가 지속적으로 관찰되는데요. 고압산소는 손상 부위를 재생시키는 것이 아니고 치료를 하게 되면
병변 부위의 경계에 있던 조직에서 에너지 대사가 개선이 되고 염증 반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결과 더 많은 신경 조직이 보존이 되고 신경 기능이 회복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인지 기능이 회복되는 것이죠. 이를 요약하자면 고압산소 치료는 조직 내에 산소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저산소 유발 인자를 증가시켜서 손상된 뇌조직 주변의 조직을 대사를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뇌신경의 재생을 촉진시킨다는 것이죠. 오늘 소개드린 연구는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고압 산소 치료를 한 코호트 연구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인 16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고요. 만성 뇌졸중 환자에서도 고압 산소 치료를 받으면 모든 인지 기능 영역에서 유의미한 개선을 유도할 수가 있었다라는 결과를 보여줬죠. 물론 오늘 소개드린 연구 외에도 고압산소 치료가 뇌졸중 환자의 뇌기능 회복에 유익하다는 연구는 매우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대표적인 연구를 하나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을 보신 뇌졸중 환자나 그 가족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사항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